페이지 134쪽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네. 첫 번째 배울 작품은 이라고 하는 작가의 매초 명월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시라고 보시면 돼요. 한시. 네, 한 줄이 5개의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원이라고 하는 말은 특이사항이 없겠죠. 5글자로 이루어진 작품. 가겠습니다. 매초 명월에서 이 매초 명월이 각각 무슨 뜻인지는 첫 번째 구만 봐도 바로 사이즈가 잡히실 텐데 첫 번째 갈게요. 매화는 매화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매화가 바로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화라고 하는 것의 관습적 표현을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한 사회나 한 집단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관습적 표현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의 매화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치껏 파악하는 데는 특이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매화는 밑줄 본래 환희 말기에 매화라고 하는 대상은 본래 환이 맑다고 하니까 맑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색채 이미지 또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색채 이미지의 사용,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 그런데 이 매화랑 맞물려서 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달. 이 작품에 나오는 매화와 지금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이 달이라고 하는 자연물이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냐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매화와 달을 통해서 또는 자연물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매화는 본래 환이 맑기에 달의 빛이니 밑줄 물빛인 듯 하네. 뜻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거고요. 듯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됐으니까 직유법이다 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빛이라고 하는 건 보조관념이 될 테니까 이 직유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무엇인지는 잡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럼 물빛이 보조관념이고요. 여기서의 원관념은 매화가 되겠죠. 매화가 물빛처럼 맑고 깨끗하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서리 바로 쳐볼까요? 서리와 눈 바로 쳐보실까요? 흰 자태를 더해줘. 흰 자태 바로 쳐보실까요? 이 작품은요 색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또는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나오면 시각적 이미지는 딸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감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실전 모의고사 처음 해설하는 거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색채 이미지만 적으면 머릿속으로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 동시에 떠오르셔야 돼요. 연관성이 있는 단어니까. 서리와 눈이 흰 자태를 더해주어 맑고 차가움 바로 쳐보시면 맑고 차갑다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매화의 속성이 될 거고 매화의 특징이 될 거고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파악해야죠. 촉각적 이미지. 항상 문제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라는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럼 감각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캐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매화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촉각적 이미지가 등장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추가로 말고라고 하는 부분에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다라고 하는 걸 위에서 봤으니까 별도로 필기하지 않았고요. 맑고 차가움이 빗줄 사람의 뼛속에 스며드는, 사람의 뼛속에 스며들고 있는 건 단순한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뼛속에 스며드는 건 매화의 속성이 사람의 뼈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람이 즉 화자는 매화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자는 매화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갈게요. 이 꽃을 대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이라고 하는 건 매화가 되겠죠. 매화를 대하면 빗줄 마음을 씻어준답니다. 그럼 마음을 씻어준다 두 글자로 바꾸면요, 정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이어서 갈게요. 오늘 밤은 한 점에 앙금도 없네. 앙금 세모 쳐보실까요? 여기서는 앙금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텐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맑고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과 앙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시어는 의미의 대조를 이루고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뽑아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의 대조라고 하는 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맑고 차가움이라고 하는 건 매화가 가지고 있는 매화의 속성이라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매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굉장히 깨끗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화자에게 있어서. 하지만 이러한 맑고 차가움이 앙금을 씻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앙금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더럽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의미의 맑고 차가움과 부정적인 의미의 앙금이라고 하는 게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금방금방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나아가겠습니다. 신대철이라는 사람의 추운 산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목 보시면 산은 산인데요, 무슨 산이라고 나오냐면 추운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하는 의미 또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작품의 제목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지박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춥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무조건 추우니까 부정은 없어요. 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눈사람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얘들아, 화자는 눈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눈사람이 되기 싫다라는 거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눈사람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되고 싶으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되고 싶으니까 지향한다라고 연결 짓는 건 특이사항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소재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아? 깨끗하니까 순수함과 순결과 같은 것들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면 좋아요. 눈이 되고 싶다며. 그럼 여기서 눈사람은요, 화자가 지향하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될 거고, 눈사람이 긍정적이니까 눈의 의미도 실현,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세모가 아니라 순수와 순결이라고 하는 하얀 색깔 이미지에 주목하셔야죠. 됐죠? 또 하나,
눈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지 않았지만 흰색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묶일 수도 있겠네요. 눈사람이니까. 잡념과 잡념 세모죠. 잡념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것들이 될 겁니다. 잡생각이라고 설명하죠.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도 세모 쳐볼까요? 얘는 잡념이 없어지는 것. 우리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흰머리 나면 그걸 새치라고 설명을 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새치가 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잡념이라고 하는 건 잡생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게 될 거고, 머리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잡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밤의 끝 가로쳐 볼까요? 화자는 현재 눈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눈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밤의 끝이니까 바로 순수 또는 순결에 도달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들이 될 거예요. 고난, 시련 등의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관문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도 밤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너무 넓은 방 가로쳐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건 키워드만 필기하세요. 저 설명하려고 적을게요. 밤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입니다. 반면에 넓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실에 있다가 5-5로 갔어요. 그럼 좁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뭐 보고? 공간상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 관점에 구체화가 또 나오겠죠.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황진이요. 대표적인 작가까지 연결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너무 넓은 밤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아까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얘들아? 부정이었어. 이거 잡아야 돼. 그 다음 문장이 그래야 이해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게 고난 실현 등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밤이 부정이 되겠죠? 근데 다음 볼게요. 밑줄.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밑줄 쳐보시면, 즉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화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밤보다 사람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 입장에선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게 고난 실현 등의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밤보다 더 넓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밤보다도 사람들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화자가 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음 연에 나옵니다. A 부분 전체 묶어보시면 A 부분에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화자의 생각이 되겠죠? 가겠습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 세모 쳐보자. 화자는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 또는 허상 등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름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놓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자는 이름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러한 이름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야. 다음 행 볼게요.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그럼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답니다. 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또는 과도한 소유욕이 드러나고 이에 대해서 화자는 비판을 하고 있고, 화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열될 겁니다. 또 볼게요.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옆에 가로 열어보시면, 즉 이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또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요즘에 TV에 나오는 국회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단적으로 본다면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가로 뒤에 또 열어보시면 이름으로 표상, 같은 말, 표현되는 외면에 집착하는 사람들. 계속 화자는 이름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A 전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집착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1년부터 끝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2연에서만큼은 점층법이라고 하는 요소도 적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2연에선 점층법. 공부를 더 하실 분은 팁. 김춘수 작가 작품 중에 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꽃.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이런 작품이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김춘수의 꽃에서는 이름 부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대방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름 부르기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는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한 입장 자체가 달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작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그게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가 될 거야. 이해갔어요? 확실하게 가장 많이 오픈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작품이랑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잔상이 더 많이 남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갈게요.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얘들아, 고싶다라고 하는 건 화자의 소망이나 바람을 드러내는 말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깊은 산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산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일까요? 거리 두고 싶은 공간일까요? 그렇죠.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가고 싶다라고 대놓고 말하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잘 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눈사람이었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 깊은 산이었어. 그죠? 깊은 산에 가면 순수나 순결 등 화자가 지향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눈사람을 지향하는데 화자가 어떠한 공간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순수나 순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이 깊은 산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산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기에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다닌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실제 존재하는 산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본질적인 것들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거짓, 허상 등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화자는 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어서 갈게요.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밑줄 혹은 산을 깎아서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밑줄 즉 이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즉 의문문이죠. 의문문 형식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죠. 대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본질적인 것들은 어디다가 두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눈발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눈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긍정적인 거니까 뭐 순수하다, 정화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 아래 보시면 기억이 나오고요. 니은이 나오는데요. 기억, 니은 설명 한 번에 할게요. 기억과 니은 보시면 쉼표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단어들 줄 세워져 있죠. 1번 열거법.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자연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화자가 바라는 또는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고 자연물이라고 봐도 되고 기억과 니은에 똑같은 정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마무리하려고요.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밭꽃. 나는 나 동그라미 시적화자 표면에 드러나네요.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바로 열어보실까요? 화자가 하루 종일 돌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는 노력을 했어요.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았어도 밑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즉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개같이 노력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나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았다. 무기력하게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단정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모 쳐보세요. 들어가자. 의지를 다지죠. 다짐도 드러나고요. 들어가자. 밑줄 추위 속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위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추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켜보자. 그래서 제목이 추운 산인 거죠. 그리고 이 두 행 묶어보시면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문장 순서가 뒤집박죽 섞였죠? 도치법까지. 때같이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나오는 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설명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됐죠? 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음성상징어 밑줄 쳐보시면 음성상징어는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의성어, 의태어 없었죠? 1번 틀렸고 2번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과거의 기억 환기하는 거 없었죠? 틀렸고 3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밑줄 쳐보시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같은 말 의인법 없었어요? 틀렸고 4번 동일시어와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하여 끊어보시면 일단 가는요 없어요. 가는 없어요. 나에는 나라고 나왔죠. 그럼 지금 끄는 부분까지 놓고 보시면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한 건 가는 틀렸고 나는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주셔보시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도 가와 나의 모두 다 연관성은 없겠죠. 해당 사항 없는 부분 끊어서 구분하시고요. 2번 가의 시상전개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5, 6, 9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4, 5, 6, 9라고 나와 있는데 가에 나와 있는 게 총 6줄이니까 여러분들이 묶어보시면 크게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죠? 1번 갈까요? A 1, 2, 9에는 자연물과 자연물이 서로 어울려도 형성된 외부의 정경 밑줄 같은 말 3개
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외부 세계가 제시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매화, 달이라고 하는 자연 풍경 제시하고 있으니까. 2번. A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B에서는 시각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 같은 말,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3번. A와 C에 있는 화자가 대상을 마주하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하죠. 언제? 1, 2, 9에는 달이라고 하는 건 밤이잖아요. 당연히. 5, 6, 9에서는 밤. 됐죠? 그럼 4번이죠. 정답은 B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이, C에서는 밑줄 거리감이 부각. 잘 보세요. 거리감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화자는 매화랑 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화자는요. 매화를 보니까 마음속에 앙금이 풀어진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서술되는 건 틀렸겠죠. 정답 4번. 5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정화된 내면 상태를 말하니까. 3번 보기 가겠습니다. 눈은 차가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체에게 실현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눈의 실현을 이겨내 생명체의 생명력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눈은 흰색이니까 깨끗한 속성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 깨끗함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고결한 삶을 표상한다. 또한 세차게 내리는 눈의 매서움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정진의 치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1번. 눈은 매화의 흰 자태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매화가 가진 깨끗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맞는 말이죠. 2번. 눈의 차가운 속성에 주목할 때 밑줄 맑고 차가움. 얘들아 아까 맑고 차가움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했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추위로 상징되는 시련을 이기기 위한 내적 의지를 가진다가 틀렸죠. 틀렸죠. 추위를 견디기 위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화해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지 연관성 없으니까 정답 2번이 될 거고요. 나머지 3, 4, 5번 중에 5번만 볼까요? 밑줄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잘 보세요.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라고 하는 문장 바로 앞에 보시면 얘가 나와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라고 작품이 전개가 되고 있을 거야. 그럼 보자 뒤에. 눈발 날리는 추위는 밑줄 자기 정신을 위해 선택한 치열한 외적 상황. 맞죠? 내가 성찰했는데 내가 너무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찰하기 위해서 설정한 상황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4번. A와 B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 보세요. 오늘 밤이죠. 화자가 애상감 표출 틀렸죠. B는 밤의 끝이죠. 상실감 표출도 틀렸죠. 1번 틀렸고 2번 A는 밑줄 세속에 대한 욕망 같은 말 앙금. 한마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라고 하는 건 앙금이 되겠죠. 근데 이 매화를 통해서 앙금을 해소한다라고 하니까 여긴 맞는 말이고 B는 세상에 대한 욕망 표출 아니죠. 틀렸고요. 3번 다 틀렸습니다. 4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식을 다지는 시간도 아니고요.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정답 5번이 되겠죠. 5번 가겠습니다. 나의 A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정답 2번으로 끝날 거고요. 정답 2번으로 끝날 거고 나의 5번에 2번 아까 설명했으니까 결국 이 A에는 화자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집합되어 있다고요. 이거 그 이상 말고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2번으로 끝날 거고 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보시면 기억과 니은 아까 설명드렸죠.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밑줄 세속적 삶에서 사람들이 잊고 사는 존재들 맞죠? 왜?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달리라는 두 글자가 틀렸어. 기억과 니은 모두 다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화자가 잘 봐. 화자가 지향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지향할 거라고. 달리라는 말을 지우고 모두라는 말로 바꾸시면 되고요. 2번 가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밑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존재들. 그럼 얘도 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셔야죠.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삶을 표상하는 자연물 맞죠? 4번 밑줄 공동체적 삶 vs
순수한 삶이라고 체크해 보실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공동체적인 삶과 순수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연관성이 없어요. 더불어 사는 거랑 순수한 거랑 뭔 상관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더불어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순수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싹 다 틀렸고요. 넘어가서 독서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얄타회담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이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나올 거예요. 어디가 나와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한은 소련이 관리하고요. 남한은 미국이 관리했죠. 그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인데요. 얘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되었죠? 일단 가볼게요. 문단 정리할게요. 과학 지문은 전체적으로 볼 거야. 과학은 어려우니까. 일단 1문단에는 뭐가 나오냐면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열렸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참여한 게 얄타 회담이었대. 그럼 이 얄타 회담에서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을 때는 첫 번째 1번 독일에 대해서 분할해서 점령하자라고 말하죠. 독일을 분할해서 점령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독일이 너무 강했으니까 독일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독일을 나눠버리자. 두 번째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국제연합과는 달리 새로운 국제연합을 창설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결할지에 대해서 정하자. 라고 말했고, 세 번째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권리를 인정하자 라고 하면서 소련이 주장하지 않기로 한 내용들도 있죠. 즉 소련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를 얻었으면 한 가지를 내놔야죠. 그게 협상의 과제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언가를 얻었으면 소련이 포기한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연결하셔야 되고. 마지막 4번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얄타 회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1문단에서 얄타 회담에 참여한 주체와 얄타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2문단은 미국이 얻어낸 성과들이 나올 거예요. 회담을 했으면 당연히 그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1번 소련의 도움을 받았죠. 동아시아와 관련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소련이 미국을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고, 2번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제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했죠. 당시에는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만 당시에는 소련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어메이징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장한 국제연합의 성격은요,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주 나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장한 국제연합의 성격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 권력을 가지는 연합 창설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제재를 걸 거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제재가 들어가야 당연히 세계적인 평화가 유지될 테니까. 3번.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을 자유, 무역, 체제에 안정적으로 포함시켰죠. 그러면서 미국도 자기네 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자체를 굉장히 넓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3문단. 미국이 얻어낸 성과를 봤으니까 이제는 소련이 얻어낸 성과를 봐야죠. 얄타 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이 얻어낸 성과들을 문단별로 정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그냥 가볍게 읽어보셔도 특이사항은 없는 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소련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목표.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거 보기에 나오죠, 문제. 세 번째 문제인가 두 번째 문제에 나올 겁니다. 소련이 받은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련은 동유럽 완충지대에 대해서 확보가 필요했고요. 피해가 너무 막중하니까 완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독일이 무력화돼서 힘이 좀 빠지는 게 소련의 목표였습니다. 소련은 얄타 회담에 참여하면서 이 두 가지 목표만 달성하면 만족 이런 입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소련은 미국의 요구들을 수용했죠. 그래야 미국이 내 편 들어줄 거니까. 미국같이 강한 나라가. 그러면서 국제연합에서의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비토권. 비토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계신. 비토권이라고 하는 건 국제연합에 우리가 참여할게. 그런데 만약에 5개 나라가 모였을 때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그 안건은 없어져야 돼. 이런 게 비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련도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비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미국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4문단이죠. 그럼 이제 영국을 봐야 되는데 영국은요 지금까지 봤던 미국과 소련과 달리 국제적 지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미국과 소련은 강세를 가지는 반면에 영국은 하락. 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요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배제시켜버리죠. 제외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소련이랑 미국이랑 두 나라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소련도 영국의 집착에 대해서 지적해요. 즉 미국이나 소련이나 너네 왜 그래 착착해 라고 하면서 영국의 주장 또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격화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 쪽은 소련, 남한 쪽은 미국이 지배하게 되겠죠. 만약 영국이 배제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영국이 지배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모습과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마지막 5문단. 얄타 회담 이후에 국제 질서가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은 주변으로 밀려나죠. 국제 질서가 격화되니까. 반면에 미국과 소련의 양대 강국 중심의 국제 체제가 탄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교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패자라고 나와요. 협상 자체는 잘 됐다. 하지만 분명한 패자는 영국이다. 그러면서 얘도 나와요. 얄타 회담의 핵심들도 한 두세 가지 나올 거거든요. 총 정리하는 요약 정리 용도로. 근데 얄타 회담의 핵심은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도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이니까 얄타 회담의 핵심을 읽어보셔도 되고 밑줄 쳐 놓으셔도 되고, 이게 얄타 회담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 자체가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은 아니어서 문단별 정리를 했고 문제 해설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